네, 안녕하세요. 2부를 맡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수장 맡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 정시도 정시지만 남아있는 수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수시와 관련된 선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아마 종이 배치표들 다들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배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는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댁에 가셔서 그 자료집의 맨 마지막 부록을 보시면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어떻게 상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오늘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선택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이 배치표를 따로 꺼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예, 제가 PT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마 제가 어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작업을 해서 하면 목요일 정도에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종이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 사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종이 배치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점수 활용이나 반영 영역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종이 배치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는 점수, 즉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 중에 어떤 걸 활용하는지, 그리고 반영 영역이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뭐 이런 걸 활용할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종이 배치표니까, 그 종이 배치표 맨 위에 보면 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떼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그걸 잘라서 놓고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들은 저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전형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모집 요강을 일일이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모집 요강을 일일이 찾아보는 방법보다는 이 종이 배치표에 저렇게 다 적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대, 부산대, 동의대가 한 줄에 이렇게 같이 세로로 한 줄에 같이 있는데, 그 중앙대, 부산대, 동의대의 각각의 학교들의 전형 방법을 요약해 놓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판단하실 때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윗칸이 중앙대인데 중앙대 3번을 보시면, 중앙대는 왼쪽에 지금 3번 보면 수학과 탐구 반영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앙대 3번에 보면 가, 나, 사, 과, 투, 제2 외 한 대체 가능,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탐과 과탐을 다 봐도 인문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도 가나를 다 봐도 된다. 근데 제2외국어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제2외국어 대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학교가 중앙대다. 근데 부산대 3번을 보면 부산대 3번은 나의 사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학을 나형을 응시한 애들만 인문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회탐구는 사회탐구를 한 친구들만 된다는 거죠. 근데 제2외국어 대체가 부산대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신에 부산대 5번에 보면 인문대 외국어 계열은 제2외국어 5%, 동일 계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예를 들어서 1어 일문학과, 부산대 1어 일문학과에 지원한 애가 제2외국어 선택을 1어를 했으면, 일본어를 했으면 그 친구 점수의 5%를 해서 더해준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모집 요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거가 종이 배치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종이 배치표는 일정한 점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점수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위에 보면 나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나군에 저 모집 단위, 그러니까 저 점수대의 구간, 그러면 맨 왼쪽 보시는 맨 왼쪽에 원래 점수가 있겠죠. 맨 왼쪽에 점수가 있을 텐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에
저 옆에 학과 옆에 적혀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지금 4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간 안에서 뽑는 인원이 480명이라는 뜻이에요. 저걸 바꿔서 말하면 저 점수대의 아이들은 정해져 있죠. 애들은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저 점수대의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나군인데 나군이 480명이고 가군이 640명이다. 그러면 똑같은 점수 구간에, 그렇다면 가군하고 나군 중에서 어디가 더 붙기 쉬운 거예요? 예, 그 하이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객석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밖에서 그 일부 할 때 이렇게 밖에서 그 무대 뒤에서 구경하는데 분위기 되게 좋아서 나오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되게 당황했어요. 예. 근데 또 하이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예. 그 다시 돌아와서 저게 나군인데 나군은 저 점수대 480명 뽑고 가군은 640명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어디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가군이 더, 예, 감사합니다. 예. 되게 감동적이네요. 예. 그 가군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점수대의 인원은 똑같은데 모집 정원이 많으니까. 근데 저거를 학교별로 다 찾으려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는 저렇게 한 점수군에 어떤 학교에 몇 명의 인원을 뽑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위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내가 서울 지역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 지역 학교들만 뽑아서 만약 점수 계산을 딱 해놓으면, 인원 계산을 해놓으면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군별로 나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 놓으면 내가 정시에서 원서를 쓸 때 가군에서 안정을 잡아야 되는지 나군에서 안정을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학교를 찾아다니시지 않아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게 종이 배치표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학력고사 세대시기 때문에 종이 배치표가 굉장히 익숙하세요. 그래서 이런 설명에 오시면 종이 배치표만 받아서 가시거든요. 그게 되게 의미 없는 건 아시죠? 굉장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엄마 아빠들은 원서를 어떻게 썼냐면 저게 교실에 가면 저게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자로 이렇게 가서 자를 딱 대고 이렇게 자를 딱 대면 그 담임 선생님들이 2칸 내려 그럼 2칸 내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건 점수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이 배치표는. 대신에 이런 부가 정보를 확인할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를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 생각에 종이 배치표를 가장 잘 쓰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물론 이게 지금 점수가 3개 국간이죠. 근데 최근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배치표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떤 점수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학을 고를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 구간의 점수예요. 그러면 학력고사 세대는 여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보다 내려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수능 세대 그리고 수능 세대들의 지금 현재 입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돌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가운데 있는 경영정보라는 곳이 지금 점수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별 환산 점수로 돌리면 이 아이의 점수 구조상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 배치표에 넣어봐야 되는데 넣기 전에 내가 경영정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점수가 저 노란 선 구간이다. 그러면 위로 한 구간하고 아래로 한 구간이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에 어떤 특정한 점수 구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아이 점수 구간이다. 그러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돌렸을 때는 위로 한 구간, 아래로 한 구간 정도가 우리 애가 쓸 수 있는 점수예요. 무조건 위로 한 구간이 무조건 상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대학은 그 아이한테 되게 유리하면 그 위가 적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한 구간하고 아래로 한 구간 정도를 쭉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기 굉장히 많은 모집 단위가 있잖아요. 그럼 저기서 모집 단위를 한 3개 정도, 예를 들어 두 번째 칸에서는 뭐 프랑스어 문화라는 걸 고르고, 그 다음 칸에서는 빅데이터 경영을 고르고, 맨 마지막에서는 국어 교육을 고른 다음에 저 3개 위에 이제 대학들이 있겠죠. 그럼 온라인 배치표에다가
저 학과들을 넣어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배치표는 그런 검토를 하기 전에 미리 쓰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다. 그랬을 때 종이배치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채점 그 설명회를 하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종이배치표예요. 그래서 대기하실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자리 앉기도 되게 미안하게. 근데 그게 의미를 갖는 거는 그게 지원 가능하다 또는 이것 때문에 붙는다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대학들을 주로 검토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를 정한 다음에 뭘로 보시느냐? 온라인 배치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배치표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온라인 배치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투스니까 저희 온라인 배치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온라인 배치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조금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왼쪽 맨 아래 이게 메인 화면인데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배치표를 온라인 배치표를 쓰실 때 접속하실 때마다 가능하면 공지사항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면 저희는 온라인 배치표 기관들마다 당연히 시스템이 다르죠. 저희는 저희가 지원 가능 점수를 보여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가능 점수를 조정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아이들이 점수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경쟁률이 높아지면 아이들 점수가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점수를 고정을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수가 혹시 바뀌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 공지사항에다가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공지사항 확인 안 하시면 어떤 모집 단위의 점수들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전혀 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맨 앞에 정보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연도예요. 그러니까 졸업연도는 재학생이냐 졸업생이냐, 특히 졸업생도 몇 년 졸업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정시 모집을 할 때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들이 비교 내신을 졸업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재수행 기준일 때가 있고 삼수행 기준일 때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연도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학교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나주고등학교네요. 이거 도와주시는 분이 나주고등학교라서 자기 걸로 해놨네.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성적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저기 원점수만 지금은 입력하시면 돼요. 가채점 기간이니까. 당연히 자기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랑 등급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점 성적표 나오고 나면 저기에 당연히 이제 표백등을 입력하시도록 돼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자 다음 화면 저장을 하시면 바로 뭐로 넘어갈 거냐면 성적 분석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앞에서 상위 누적 백분위 말씀하셨죠? 아까 잠깐 그냥 제가 불쌍했나 봐요. 그 상위 누적 백분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상위 누적 백분위 말씀하셨을 건데 여기 내려 보시면 자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더 내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상위 누적 백분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영역 조합별 상위 누적 백분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영과 두 과목으로 했을 때 상위 누적 백분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표준 점수 상으로 봤을 때는 0.23%가 되는 거니까. 근데 국수영과로 하면 0.4%가 되는 거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를 좀 못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근데 대학은 1대1대1 비율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내려보시면 여기 반영 비율이 이렇게 존재하죠. 보통 자연계 학생이니까 끝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2323의 비율로 보통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당연히 바뀌어요. 원래 표준 점수에서. 그러면 3.5%로 상위 누적 백분위도 바뀌죠.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잘 보시면 1대1대1대1은 530점이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2323으로 반영을 하면 53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탐을 잘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없는 거를 만약에 반영 비율을 넣어서 우리 애가 유리해지는지 불리해지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반영 비율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100, 국어 100, 수학 120, 영어 100, 탐구 80 이렇게 넣으면 서울대 반영 비율이죠. 이게. 그래서 하면 이 친구가 서울대 반영 비율로 하면 좀 걸리나요? 밑에 나오죠?
여기에 529점이 돼서 오히려 더 뭐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이 친구는 서울대 못 써요. 원원 했어요. 원원. 탐구를 원투 해야만 서울대 쓸 수 있는데 얘는 원원 했기 때문에 서울대 어차피 못 쓰는데 서울대식으로 안 좋아요. 정신 승리를 하면 되죠. 나는 서울대를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 더 나빠지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학의 반영 비율을 넣어서 보고 싶다 그럼 저런 형태로 넣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서비스는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지원대학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대학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 검색하면은 그냥 뭐 글자 그대로 조건 정하셔서 이렇게 대학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저 위로 올라가서 점수 검색 탭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점수가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점수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점수 바를 뭐 4 정도로 하고 또 밑으로도 4. 이게 뭐냐면 내 점수보다 4점 더 높은 대학하고 내 점수보다 4점 더 낮은 대학을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서울로 정한 다음에 뭐 검색을 하면 이런 학교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나올 거니까 보시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상세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팝업 화면이 뜨면서 이 아이의 환산 점수 상으로 봤을 때 경희대 치대를 쓰게 되면 쭉 내려주세요. 경희대 치대를 쓰게 되면 이 아이 점수는 542.4점인데 저희 기관이 보는 점수는 542.2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2점이 저 친구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적정이라고 부르는 구간은 541.39부터 544.91이다.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저기 그룹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그룹 검색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특정한 모집 단위를 정해놨어요. 저런 특정한 모집 단위를 정해놨는데 자 치대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가군 검색, 나군 검색, 다군 검색을 하시면 이 학생의 지금 현재 점수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돌렸을 때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대 치대는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이제 경희대 치대나 단대 치대는 어느 정도 선이다. 대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의 구간이 있으니까 특히 위쪽으로 보시면 특히 간호대나 수의대나 뭐 특히 간호나 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및 수도권이랑 지방 국공립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 점수가 어느 정도 실제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좀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배치표는 그러니까 온라인 배치표와 종이 배치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종이 배치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종이 배치표를 보시고 특정한 모집 단위를 우리 아이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대학이 진짜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다시 뭐로 오셔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온라인 배치표로 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목요일쯤 오픈될 테니까 동영상으로 조금 더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PT로 전환해 주세요. 보통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는 것과 입시가 끝나는 것을 보통은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능이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대학별고사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정시 지원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가채점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채점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채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가채점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시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랑 정시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수시적 관점에서 가채점 분석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채점한 성적과 자기가 이미 지원해 놓은 곳의 성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하는 게 하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수들이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골라보는 거. 그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오늘 이제 급하게 제가 낮에 밴드에다가 제가 올렸는데, 그 밴드에서 있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배치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어쨌거나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보시고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수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에서 남아있는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내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반영 비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아까 다 보셨던 거니까 넘어가서 보면, 두 번째는 가채점 분석은 정시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채점 분석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다음 주 말이면 대학별고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말이면 대학별고사가 다 끝나는데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건 12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7일 이전에 사실은 정시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다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나는 정시에 어디를 쓰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시 모집 단위를 3개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9개에서 12개 정도를 정해 두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9개에서 12개 정도를, 정시 원서는 3장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서를 총 9장에서 12장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가장 손쉽게 얘기하면 군마다 3장씩의 원서를 써두면 9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 다군 이렇게. 예, 그러니까 4장씩 쓰면 12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9장에서 12장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써놓는 거예요. 저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군에 만약 3개를 제가 골랐어요. 가군에 3개를 골랐는데 가군의 셋 중에서 가운데 걸 쓰면 나군에는 첫 번째 걸 쓰고 다군에도 첫 번째 걸 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그런 걸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12월 7일 전에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2월 7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물론 이제 그대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달라지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성적표를 보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현실적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낮은 데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아직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은 희망이 많죠,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좀 더 폭넓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대학을 볼 여유가 없어요. 예,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가는 걸 보셔야지, 우리 애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형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가지의 경우를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지금 3가지 과정 중에 전부 다 무슨 단어가 있냐면 모집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의 핵심은 군에 있어요, 군. 예, 정시의 핵심은 반드시 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고 모집군을 확인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애들 만나서 정상담 하다 보면 애가 학교를 한 6개를 정해왔는데 6개가 다 나군이야. 그럼 되게 막 뭐 이렇게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교대만 쓰겠다 그래서 교대를 쓴다. 교대는 전부 다 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도 절대로 한 군에 2장의 원서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죠, 그렇죠? 예,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분할 모집이 금지되는데, 분할 모집 금지와 관련해서 지금 의미 있는 학교는 사실은 성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대가 분할 모집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 성대가 분할 모집을 못하게 된다는 건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대 예를 들어 자연계다 그럼 성대공학계열이 가군에서 원래 100명을 뽑다가 갑자기 160명, 170명을 뽑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냐면, 어떤 아이는 가군에서 성대를 안정으로 쓰고 나군에서 연고대를 지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성대 공대가 아니라 성대 자대나 성대 전전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정으로. 근데 성대 전전이나 성대 자대가 자연과학대학이
올해부터는 나군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나군에서. 가군에는 없다는 거죠. 문과적으로 얘기하면 문과에서 어떤 아이들이 가군의 성대 사과를 쓰고 나군의 연고대를 쓰겠다 이러는 애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리고 자기 점수 좀 모자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연고대 펑크를 바라고 일단 지르고 나군에서는 그래도 붙어야 되니 가군에서는 그래도 붙어야 되니 성대 입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대 입문이 가군 나군을 모두 뽑을 때는 가능한데 올해부터는 성대 입문은 나군에서만 뽑고 성대 사과는 과군에서만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추합을 가군에서 붙는 애들의 숫자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대 사과가 100명 뽑을 때랑 120명 뽑을 때랑 당연히 추합 인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군에서 가군의 성대 사과를 못 붙던 애들이 붙으면 나군의 걔들이 쓴 대학의 추합이 더 돌겠죠. 그럼 도미노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금지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모집군 선택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채점 분석은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가채점에 흔히 범하는 오류는 원점수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틀렸다 이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문과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학을 틀리냐 안 틀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렸는데 그게 수학이냐 국어냐 영어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그게 똑같이 396이라는 점수가 있어도 만약에 그게 국어를 틀린 거면은 국어를 2점짜리 2개 틀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개 틀려도 걔가 수학에서 하나를 틀린 애보다 사실은 대학을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점수 중심의 사고를 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변환 표현 점수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는 굉장히 지금 앞에 일부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평가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과탐의 100분위를 되게 잘 맞췄어요. 그리고 과탐은 진짜 아름다운 수준이죠. 과탐 만점 받으면 100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되게 아름다운 수준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사탐도 굉장히 잘 낸 게 만점을 받았을 때 100분이 100이 나오진 않지만 97, 96이 나오지도 않아요. 거의 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변환 표현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탐구 표점이 높은 과목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탐이나 사탐을 잘 본 애들이 표준 점수에서 탐구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원래보다 훨씬 더 과대 포장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이유가 정시에 내가 그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제 예상은 놀라시는 건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모집 단위보다 더 높은 모집 단위를 정시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대학별 고사를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대학별 고사를 보러 가지 않는 이유가 그 모집 단위를 정시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드리면 중대 경영을 논술이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대 경영을 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중대 경영 논술을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걔가 중대 경영을 딱 갈 수 있는 점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걔가 정시에 가도 제일 높은 학교가 중대 경영이에요. 그럼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걔가 정시원서 수시를 안 가고 정시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중대 경영을 못 써요. 왜냐하면 중대 윗단에서 모험을 할 거기 때문에 중대에선 붙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경영을 못 쓰고 학과를 뭐 하게 된다고요? 내리게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대를 안 간다는 얘기는 서성안에서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대 경영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입시적으로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간다고 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중대 경영을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름 쓰고 나오면 붙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집 단위를 안 간다는 거는 그 모집 단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모집 단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에 미응시한다는 것을 제일 초보적인 수준은 최저를 맞췄냐 안 맞췄냐인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최저를 맞췄냐 안 맞췄냐는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냥 최저를 맞춰야 당연히 가야죠. 근데 최저를 맞췄는데 그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보통은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 뭔가를 판단할 때 정시를 모르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재외고 대체는 아까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고대가 올해 입학 설명회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이 경쟁률하고 실제 경쟁률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 고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애들이 두 종류잖아요.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도 있고요, 고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를 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고대 인문계의 경쟁률은 44.6%인데 실제 시험을 보내는 18.5%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별로 보면 인문계는 저렇게 달라져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61.9로 제일 높았는데, 그 61.9%였던 미디어가 실제로 논술에 응시한 애들은 25.8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지금 보시면 자연계도 51.7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8.4대 1이었어요.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113.2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40.8대 1이거든요. 거의 절반 이하로 다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패턴을 생각을 잘 하시고, 논술이라는 게 경쟁률이 높아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논술 준비를 좀 충실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이 아이 점수를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저 맨 위에 제목에 보시면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전략인데, 분명히 제가 수능 점수부터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능 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전년도 수능이에요. 527점인데 저 527점은 저희 기준으로 0.65%예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네. 잘 하지 않아요? 저 정도는 안 돼요? 네. 뭐 0.1% 이런 예를 갖고 왔어야 돼요? 네. 0.1% 이런 애는 이런 고민 안 해요. 네. 기도만 하겠죠, 연대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정도 상태인데, 얘가 써놓은 모집 단위는 고대 사회학과예요. 그러면 0.65%가 고대 사회학과를 못 가냐? 그럼 100명한테 물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 100명한테 물으면 50명은 간다 그러고 50명은 못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딱 빠듯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논술을 보러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얘가 그 고민을 할 때 무슨 고민을 제가 아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시에 어디를 쓸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얘가 고대 사회학과 논술을 보러 가지 않고 정시에 원서를 쓰면요, 반드시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고대를 안 갔으니까 서울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서강대 쓰자고 안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 지교가 낫다고 생각해서 지교 쓰고, 수시에서도 사회 썼으니까 정시에서도 나고는 사회를 쓰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엄마의 간곡한 설득에 의해 다군을 쓸 거예요. 근데 다군에 쓸 때가 저기밖에 없으니까 썼어요. 그럼 얘 최종 대학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중대 경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쟤는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러 갔어야 되는 거죠. 고대 사회를 보러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하실 때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반드시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번 주는 되게 힘들죠. 그렇죠? 아니 오늘이랑 내일은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이랑 내일 보는 학교들은 저렇게 고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보는 학교들은 반드시 저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폭력적이라고 당연히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래야 애들을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는 학교들은 반드시 저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시 그림을 다 그리신 상태에서.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맨 첫 번째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운 아이의 숫자가 적은 쪽을 가는 겁니다. 적은 쪽.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경북대 의대랑 부산대 의대가 같은 날 시험을 봐요. 논술을. 혹시 아세요? 예. 근데 둘이 거리가 먼데 KTX 시간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부산대를 보고 KTX를 타고 대구에서 내려서 경북대를 봐요. 실제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부산대 의대는 한국사를 응시만 하면 돼요. 근데 경북대 의대는 한국사가 기준이 3등급이에요. 대부분 자연계가 한국사 기준이 4등급이거든요. 근데 한국사가 3등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앞에 일부에서 3점 몇 %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경북대 의대의 그 구조 때문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애가 어디가 더 많을 거예요? 부산대가 더 많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산대와 경북대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시험을 보지만 중심적으로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북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원이 적으니까. 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인문계열에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애가 고대 심리랑 중대 심리를 모두 써놨어요. 심리 쓰는 애는 심리만 쓰죠. 더더군다나 수시니까 저렇게 썼어요. 내 성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얘는 2.2% 정도 되네요. 2.2% 정도 되니까 둘 다 무조건 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못 가니까 정시에서. 근데 고대랑 중대가 첫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때요? 두 번째 주 주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거 두 개를 다 준비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수학을 좀 잘하죠. 그렇죠? 예, 수학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 논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야? 수리 논술이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럼 얘는 고대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뭐도 시험을 보러 가는 거야. 중대도 시험을 보러 가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서 논술을 듣는다 그러면 고대반 중대반을 다 들을 수도 있지만 뭐만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고대반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얘가 평소에 논술 준비를 안 했다면, 왜 중대는 인문 논술만 있으니까 평소에 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환산 점수로 따지면 어차피 2.05%, 08%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어쨌거나 고대 심리나 중대 심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실제로는 중대는 보러 가지 않았어요. 고대만 봤어요. 제가 끝까지 보자 그랬더니 자기 힘들어서 안 된다고 고대만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뭔 배짱이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갔어요. 가긴 갔는데 고대 저런 식으로 겹쳤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연계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개를 써놨는데 애가 성적을 이렇게 받아왔네요.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는데 얘는 1.1%예요. 그러면 단순합 기준으로 보면 저 세 개의 의대를 모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의 성적 구조가 이 학생의 학습의 양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이 친구는 수학은 잘하고 물원도 잘하는데 생투를 잘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 과목이 좀 약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화여대 의대는 뭐밖에 안 본단 말이죠. 수학밖에 안 봐요. 그리고 중대랑 연대 원주 의대는 모두
수학과 과학을 보는데 연대 원주의대는 과학이 투범위까지가 나오고 중대는 과학이 원과목까지만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중대의대에 목숨을 걸어야죠. 즉 이대의대를 공부하게 되면 과탐 공부를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얘는 중대의대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시험은 다 보지만 중대의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무리하게 연대 원주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대의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 친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산 점수를 뽑아보면 이제 저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 친구는 세 군데 다 시험 보러 갔는데 중대가 최초 합격이고 연대 원주는 이제 최종 합격이고 이대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대는 뭐만 잘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이 모인다는 거죠.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의대의 모집 단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자연계 모집 단위 중에 이대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만 보고 서강대랑 한양대도 수학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마지막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원서를 써놓은 애인데 성적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국어랑 영어가 3이고 나머지는 1, 1, 2죠. 근데 자연계는 당연히 국어, 영어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수학과 과학이 더 중요하니까 저 친구는 시험을 되게 뭐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잘 봤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대 화학생명분자학이랑 중대 생명과학을 얘는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자기가 당연히 정시에 저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만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고대 바이오만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얘의 누적 백분위는 4.6%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대와 중대를 저 학과를 가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대학별 환산 점수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쭉 저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오늘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에서 가지 않는 이유가 정시에서 거길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보다 뭐한 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데를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랑 중대를 안 갔다는 얘기는 저 앞에 있는 성대랑 한대를 얘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원해서 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대랑 한대가 4.1%, 4.34%, 4.23%예요. 저 정도로 무조건 붙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 하러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랑 중대도 시험 보러 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는 거기 밑으로는 안 보낼 거니까 떨어져도 돼.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수능 성적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친구는 자기가 수과를 합쳤을 때 평균 등급이 1.33 정도 되니까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과만으로 뽑는 대학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대만 시험 보러 갔는데 당연히 고대를 떨어졌죠. 그럼 정시까지 가면 이대의 분자학이나 그런 학과가 낮은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과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안정으로 더 내리게 돼요? 더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정시 결과잖아요. 얘만. 딴 애는 수시인데 얘는 정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저기를 쓰는 거예요. 이대 환경식품공이랑 중대 간호학과랑.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적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바탕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기다리시도 많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리면, 저희 밴드에 이제 정시와 관련된 자료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보시는 것 좀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